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투자설명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대통령실에서는 공매도 재개를 위한 시스템 완비가 먼저라면서 또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요. 시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 소식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 은행들은 매년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 상품을 위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의 액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앞으로 서민금융의 수혜자 규모가 확대될 것 같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융당국이 항상 이렇게 금융권의 팔을 비틀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발표될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당분간은 거두겠다라는 의미인데,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했던 게 큰 영향을 줬다고 하네요. 잠시 후에 이 소식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치형 큐레이터가 갖고 오신 공매도 관련한 뉴스가, 이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뜨거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네, 그렇습니다. 있죠. 그런데 도대체 OECD 국가들 중에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가 어딨냐, 뭐 이런 반론도 있고, 네. 그러나 또 공매도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거 좀 단속 잘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네. 의견도 있어서 일단은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하겠다고 네네. 했고, 대통령실은 아직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냈다면서요? 이게 이제 6월 달에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를 한 거는 지난해 11월에 원래 공매도를 금지할 때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이제 그 시점이 와 있던 상황이고, 앞서 이제 외국에 지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증시를 조금 밸류업 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외국 투자자들은 작년 11월에 6월에 재개한다고 했으니까 재개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겠잖아요. 당연히 나올 만한 질문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변수가 이제 올해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첫 업무 보고에서 6월까지라고 했던 시한을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갖춰지기 전까지는 무제한으로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6월에 이게 재개할 수 있나, 뭐 이런 논란이 국내에서도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뉴욕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6월 달에 부분 재개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니라면 어떤 스케줄로 언제까지 할 건지를 6월 중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잘하면 6월 달에 공매도 재개가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되자마자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름으로 한 언론을 통해서 예. 아니다, 전면 금지 조치는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 이어질 거다,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여전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약간의 혼란이 있는 상황이죠. 결국 시스템이 언제 갖춰지느냐가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쉽지가 않은 게요, 법 개정도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매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이 법안 소위까지 올라갔다가 보류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공매도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보고를 시스템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이걸 의무화시켜야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안에 네. 이런 정보를 전부 이곳에다가 통보해야 됩니다, 이것도 넣어야 되고요. 법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군요. 그리고 주식을 빌릴 때 현금 담보를 얼마나 할 것이냐. 지금은 개인은 많이 현금을 맡겨야 되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개인에 비해서 덜 맡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기울어져 있다, 이거 평평하게 만들어줘라고 개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공매도가 멈춰지고 우리나라만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설명해 주시는 그
무담보 공매도라고 합니까? 무차입 공매도라고 무차입 공매도죠.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빌리지도 않은 채 공매도하고 나중에 채워넣는 네.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 친구들이 공매도 할 때 그렇게 규정을 잘 지키는지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공매도를 시행하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멈추어져 있는 건데 네. 그게 6월 말까지 그런저런 제도들이 완비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군요.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요.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여기에 정보 다 제공해 외국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해야 되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일정 규모 이상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걸 법으로 좀 강제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회 지난해 연말에 올라갔다가 소위에서 보류가 된 상태예요. 이견이 좀 있어서. 예. 그러면 6월까지 그게 통과될 수 있느냐? 사실상 국회 개원이 22대가 5월인데 6월 통과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재개 여부가 좀 불투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은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부 재개해 보겠다는 의견을 조금 얘기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과거처럼 급등한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의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공매도의 타겟이 되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던지 아니면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게요. 공매도가 재개되고 안 되고야 뭐 원칙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언제 돼도 되겠지. 뭐 기왕 안 하는 거 뭐 기왕 시작할 때는 또 잘 만들고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 재개되느냐에 따라서 네. 일단은 재개된다는 건 주식시장에 소나기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나기 자체가 나쁘고 꼭 좋고를 떠나서 네네. 피해야 되니까 네. 그럼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 많이 오른 거면 일단 빼야 되는데 언제 빼야 되는 거야? 뭐 그런 고민들을 하고 또 미리 빼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겠네요. 지금 사실 어제도 약간 개인들의 매도가 많았던 게 공매도 재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예. 벌써부터 사실 기관 투자자들도 대비를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공매도 재개가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정부의 입을 빌려서 나왔다는 거는 여론을 떠보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6월 재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시장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함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급등한 종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주들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전력 설비 관련 주들, 뭐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이쪽이 매우 잘 될 거야. 그래서 주가들이 올해만 뭐 130%, 200% 오르기도 했고요. 반도체 일부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400% 이상 오른 것들도 있거든요. 거품이 좀 꼈다는 말이군요.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엔비디아를 얘기할 때도 거품이 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다음 분기에 더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주가는 충분히 설명이 돼라고 하는 논란이 시장에 있는 과정인데 예. 그래도 공매도가 만약에 재개되면 그런 종목들이 타겟으로 오를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언제 재개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미리 한 달 전에라도 물량을 줄이든지 개인 투자자들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는 거죠. 뭐 금감원장이 미국에 가서 한국 투자 좀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는 행사 자리니까 그럼 너희들 공매도 언제 재개할 거야? 뭐 너희들만 공매도 안 하고 있던데 니네들이 선진시장 맞아?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6월 달에. 뭐 이렇게 그냥 쭉 던진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걸 또 굳이 그 용산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는 또 왜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정책의 시행과 이런 부분을 언급할 수 있는 것이냐. 사실은 금융위에서 결정하고 시행하고 하는 거거든요.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도 뭐 아니고요. 금융위에 사실상 손발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예. 감독원장 수장이 외국에 나가서 정책이 시행되네 안 되네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고 그래서 시장은 공매도가 언제 재개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다. 네. 자, 송현석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서민금융이라는 게 항상 있어서 네. 본인의 신용도보다는 좀 매우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돈 못 갚는 분들에 대한 손실이 생기는데 그거를 그냥 정부 기금이나 공기금이 떠안는 네. 그런 방식의 사실상 복지제도가 있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항상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냈잖아요. 네네. 이거를 조금씩 더 내라.
네. 그런 방침인가 보군요. 네, 왜냐하면 고금리가 예상보다 또 길어지고 고물가도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이 금융회사들한테 출연금을 좀 확대해야겠어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 금융상품은 대부분 햇살론이나 뭐 소액 생계비 대출이나 최저신용자 특례보금 같은 서민 금융을 확대하는 데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정적으로 좀 서민 금융상품을 돌리기 위해서 출연금을 받아왔고 이걸 좀 더 받겠다는 게 정부 취지인데 지난해 금융사들이 내놓은 출연금을 보면 2,700억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연료율이 뭐 0.03%에서 0.035% 혹은 0.45%까지 오르면서 내년 말까지 금융사들이 추가로 출연하는 규모가 900억에서 1,05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사들을 보시면 경제 기사들 보시면 5대 은행 포함해서 저축은행까지 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수백억 원대의 기부금을 출연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금의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내라고 하나 봐요. 맞습니다. 우리 그 금융회사 망하면 5천만 원까지 보증해주기 위해서 보장해주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보험료도 네. 어떤 금융회사가 많이 내느냐는 그 예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렇죠. 요율이 다 다릅니다. 요것도 사실상 그렇게 뗀다. 네. 야 이게 참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내는데도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서민금융 하는 거 뭐 제대로 하려면 끝이 없긴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복지 차원의 지원금이긴 한데 사실 공짜로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엄연히 대출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은행이 각 상품 조건에 맞춰서 대출을 해주고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주는 건데 애초부터 신용등급이 좀 낮거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좀 연체 같은 부실이 상당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때 이게 대출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신규 자금을 새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해에 이 서민 금융 상품으로 10조 6천억 원이 나갔거든요. 네. 근데 2021년에는 8조 7천억 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매년 1조 원꼴로 지금 이게 서민 금융 상품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취약계층 경제 사정이 더 나빠졌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제 정부는 추가 출연금을 받아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인 겁니다. 이거는 그럼 보증을 국가에서 서주는 거면 은행들은 손해는 없는 겁니까? 일단 돈만 빌려주고 나면 나중에 못 받으면 네. 이른바 그 서민금융진흥원? 네, 서민금융진흥원. 여기에서 돈을 돌려주나 봐요. 왜냐하면 보증을 90%까지 서기는 하거든요. 90%. 네네. 그래도 10%는 떼이는군요, 은행들도. 맞아요. 그럼 네. 이제 사실상 떼이는 돈이라고 보고 은행들도. 네. 네. 그래서 출연금 기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참. 은행들도 어찌 보면 다 사기업이고 주주가 있는 주식회사인데 그렇죠. 주주가 있는 주식회사에서 그냥 돈을 막 함부로 갖고 가서 물론 좋은 데 씁니다만 그거를 왜 주주들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당국에서 갖고 그러냐. 그럴 거면 국영은행 하거나 네. 상장을 시키지 말거나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는 그런 그렇죠. 질문도 던질 수 있겠고. 그러니까 금융당국은 이렇게 출연료율이 오르면 물론 당장 금융사 부담은 늘 것이다. 그런데 서민 금융 공급을 늘려서 금융 시스템이 조금 안정화되면 금융사들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테니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선 다를 수 있죠. 뭐 그렇죠.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안 되는 장사 계속 하시는 분한테 계속 돈 빌려드리는 것보다는 좀 안타깝지만 그분이 그 장사 접고 일단은 정리하고 다른 장사를 시작해야 되는 장사가 시작돼서 선순환이 될 텐데 네. 그분 안 되는 장사에 계속 이렇게 돈 부어봐야 오히려 그게 사회적으로도 안 좋고 그분한테도 안 좋습니다. 네.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겁니다. 라는 논리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당장 내 임기 때는 그런 일 안 보고 싶다는 게 항상 모든 정부의 희망사항이라서 네. 이런 식으로 은행들이 끌려가고 있긴 한데 네. 이번 정부에서는 좀 더 심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은행권들이 사실 올해 초에 그 지난해 말에 정부가 내놓은 상생금융안, 네. 금융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상생금융 프로그램들을 각자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올해 초에 은행권들이 내놓은 것만 해도 2조 1천억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리고 은행권은 이미 서민금융진흥원에 이미 별도의 기부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지금 금융권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또 금융위 같은 금융당국도 이런 지적이 이제
좀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서민금융상품 이용자가 내는 보증 수수료를 일부 상향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향후에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면 이용자 부담도 좀 늘어나겠죠. 현재는 대출 이렇게 1~2% 정도인데 이걸 좀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은행들이 평소에는 예대 마진을 잘 챙기다가도 네. 우리나라의 어려운 기업들 생기면 다 그 기업에 돈 들려줬다가 떼이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들은 한 몇 년 장사 잘하다가 또 와르르 무너지고 그렇죠. 심지어 그래서 정부가 살려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참 은행들이 그 좋아진 거죠. 약삭 좋아졌죠. 빨라지고 그래서 망할 기업에는 조짐이 아예. 보이면 더 이상 대출 연장 안 네. 해주고 싹 빠지고 근데 그런 기업에는 다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들이 들어가서 예전에 그렇죠. 은행들이 하는 그런 네. 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은행이 같이 망하는 일이 없어지다 없죠. 보니 왜요? 은행들은 네. 정말 이제는 앉아 그 땅 짚고 헤엄치는 네. 장사 아니냐. 네. 그러면 돈 좀 내라. 이제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그러나 저러나 형식적으로는 팔비틀기라서 네. 논란이 있기는 하네요. 예. 그러나 이제 뭐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하겠죠. 고금리 횡재했으니까 세금 더 내라는 이른바 그렇죠. 뭐 아무래도 횡재세라는 얘기도 네, 나오고. 횡재세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도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뭐 이제 다른 나라들 상황들을 보면은 주요 7개국 G7 중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지금 6개 나라가 뭐 횡재세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논의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법안도 많이 발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대체로 정유업계 왜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정유업계들이 굉장한 초과이익을 거뒀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유업계들을 타깃으로 지금 이거를 많이 발의가 된 상태인데 뭐 물가나 환율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에너지 기업만 횡재세를 내는 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당분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정지석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네. 미국이 다음 달에 환율 관찰 대상국을 발표한다. 요건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반기마다 발표하는데 예. 정확히는 이제 재무부가 의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그 미국이 2015년에 무역 촉진법을 제정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 할 때 이제 미국이랑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에 대해서는 거시 환경 그리고 환율 정책을 평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교역을 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환율 심층 분석국 그리고 관찰 대상국을 지정을 해왔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환율의 조작을 통해서 네. 미국과의 무역에서 부당한 이익을 가져가는 녀석들,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렇게 감시하다가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렇게 환율 관찰 대상국 그렇죠. 같은 리스트에 올려서 네. 경고도 주고 네. 감시도 하고 이제 하겠다는 리스트예요. 맞습니다. 리스트예요. 네. 근데 이제 뭐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걸 한다는 게 미국이니까 자꾸 신경 쓰이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니까 제일 교역 규모가 크잖아요. 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역 촉진법이 발효된 이래 7년 동안 2016년부터인데요. 반기마다니까 13번 연속으로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지정을 피했어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명단에서 제외가 되면 뭐 대외적으로 외환 정책이 투명하다 하고 평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요즘처럼 이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을 때는 예. 뭐 당국이 시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운신의 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죠. 그 환율 조작하는 나라를 밝혀내기 위해서 미국이 스크리닝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만드는 리스트인데 네. 환율을 조작하는지 안 조작하는지는 외환 시장에 들어가 봐도 잘 모르니까 그건 모르는 거고. 네. 그럼 미국은 어떤 나라를 이런 대상으로 올릴지는 뭔가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를 초과할 경우 예. 그리고 12개월 중에서 8개월간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의 2%를 초과할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외환 따져봅니다. 시장에서 달러를 자꾸 많이 사거나 그렇죠. 네, 의심해 보는 거죠. 경상수지 흑자가 이상하게 크거나 네네.
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 중에서 기준이 모두 해당되면 심층 분석 대상이고요. 예. 두 가지 되면 관찰 대상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수출이 워낙 부진했었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2%에 불과했고요. 뭐 달러 순매수 규모 이것도 사실은 최근에 워낙 달러 강세가 심했으니까 순매도 기조가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은 안 됐었고 대신에 그 작년에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45억 달러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건만 150억 달러 이상의 조건에 해당이 돼서 제외가 됐던 거죠. 처음으로. 작년에 네, 작년 하반기예요. 이게 이제 뭐 올림픽 출전한 선수들 기준으로 보면 일종의 도핑 테스트인데 그렇죠. 네. 야, 저 친구 저거 약물 한 거 아니야? 검사 좀 해봐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인 건데 네. 우리나라가 성적이 부진하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약물이 있었으면 저렇게 성적이 부진할 일은 없어. 네, 저 맞습니다. 친구는 빼라고 네. 했다는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 뭐 얘기 나오는 김에 그러면 미국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좀 배워보죠. 네, 일단은 뭐 지금 말씀드린 조건이 이제 정량 조건이 될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정량 조건만 따지진 않아요. 정성적인 평가도 합니다. 재무부가 내리는 최종 판단에는 이런 어떤 뭐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국 차원의 개입이 적어야 한다는 뜻이 될 건데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완전히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이번에도 제외될 거야 하고 확신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해요. 게다가 또 최근에는 뭐 IT 포함해서 뭐 자동차도 그렇고 그 수출 회복세가 조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조만간 우리나라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전망도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점을 좀 의식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제외될 겁니다 하는 전망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는 게 네. 잘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무역 같은 걸. 뭐 다들 이젠 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무역 부분에서는 좀 여기가 이야, 잘하는구나. 야, 저 친구 저 도핑 테스트 좀 해봐. 저 약물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네. 잘해?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맞습니다. 좋은 거다. 어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리스트에서 빠져나온 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네. 작년에 별로 수출 실적이 좋지 않아서.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외환 시장에 자꾸 개입하면서 수출 실적을 늘리려고 하는 게 이제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시도겠지요. 자꾸 그렇죠. 그 나라 네. 외환 시장에서 네네네. 달러를 자꾸 사들여서 네네네. 달러 가치는 인위적으로 높이고 네네. 상대적으로 그 나라 통화 가치는 내려서 이제 그 나라 환율이 자꾸 이제 그 나라가 환율이 올라가게 그렇죠. 만드는 일을 하는데 뭐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달러가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맞습니다. 근데 그런 특히 면도 그 있어서. 무역 부분 보면은 실제로 그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흑자가 1년 전이랑 비교해가지고 진짜 65%밖에 안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을 때도 이거 수출 불황이라는 악재로 인해서 일시적인 이벤트 아니냐 이런 점 해석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그 리스트에는 어떤 나라들이 들어 있어요? 작년 하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서 심층 분석국에 해당된 나라는 없었고요. 가장 문제아는 네, 없고. 없었고 우리나라와 함께 제외됐던 곳이 이제 스위스였고요. 대신에 베트남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이렇게 6개 국가입니다.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까지. 맞습니다. 부럽네요, 이 나라들. 수출 잘 된다는 얘기니까. 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